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앉은 노인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거세지고 있었죠. 퇴근길 차량들이 천천히 움직이는 거리, 신호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노인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됐습니다. 인도 위 폐지를 가득 실은 낡은 리어카를 끌고 가는 여자가 보였거든요. 허름한 패딩 점퍼에 거칠어 보이는 손, 그리고 그 옆으로 빨간 귀마개를 쓴 어린 쌍둥이 남자아이들이 눈을 맞으며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차, 세워. 기사가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노인은 문을 열고 비틀거리며 내렸어요. 차가운 눈발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애기 좀 하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지만 여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손을 더욱 꽉 잡고 그저 앞으로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선 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리어카 끄는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죠.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사연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에 빠졌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남자의 이름은 강민준, 28살이었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좋은 집안 출신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중견 건설회사 대표였고 어머니는 오래된 명문가의 딸이었습니다. 민주는 그런 집안의 외아들로 자랐어요. 부족한 것 없이 자랐지만 무언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준 길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삶이었으니까요. 회사 일도 만나는 사람들도 모든 게 정해진 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민주는 친구들과의 모임 후 혼자 걷고 있었어요. 한강 근처의 작은 카페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창문 너머로 한 여자를 보게 됐습니다. 책을 읽고 있는 여자였어요. 차분한 표정으로 페이지를 넘기는 모습이 묘하게 눈에 들어왔죠. 민주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카페 문을 열었어요.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자와 몇 테이블 떨어진 곳이었죠. 민주는 커피를 마시며 슬쩍슬쩍 그녀를 쳐다봤어요. 긴 생머리, 하얀 피부,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짓는 입술.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여자가 책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민준도 황급히 일어났어요. 계산대로 가는 그녀를 따라갔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기요. 민준이 말을 걸었습니다. 여자가 돌아봤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아름다웠습니다. 네. 혹시 무슨 책 읽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색한 질문이었지만 다른 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여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소설이에요. 별로 유명한 건 아니고요. 아, 그렇구나. 저도 책 좋아하는데. 사실 민주는 책을 별로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어요. 여자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둘은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와 한강을 따라 걸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한서연이에요. 여자가 먼저 이름을 말했습니다. 강민준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서연은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들어주는 걸 잘했어요. 민준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줬죠. 민준은 그녀 곁에 있으면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부담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죠. 서연 씨는 무슨 일 하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서비스업이요. 서연이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더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났습니다. 주말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영화관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민주는 점점 서연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민주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고. 어느 날 저녁 한강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응? 나랑 결혼할래? 서연이 깜짝 놀라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나 진심이야.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아, 난 안 돼. 왜? 너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나 같은 사람이랑은 안 어울려. 그런 거 상관없어. 나는 서연이만 있으면 돼. 민준이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괜찮을까?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한강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집에 돌아온 건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 강태수의 시선과 마주쳤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 김혜진도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민주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들켰구나. 앉아. 태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민주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아버지,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을 끝내기도 전에 태수가 테이블 위로 서류 한 장을 밀어냈습니다. 민주는 그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신상조사 결과였습니다. 한서연, 30살. 그리고 그 밑에 적힌 문장들. 고급 레스토랑 바텐더 경력. 모친 역시 과거 유흥업 종사.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그래, 이 여자가 내가 만나는 사람이냐? 태수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사업 보고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맞습니다. 미쳤구나. 혜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손가락으로 아들을 가리켰어요. 내가 정말 미친 거야? 술 따르던 여자를, 그런 집안 사람을 우리 집안에 데려올 생각이야? 어머니, 서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평범하게 일하고 있고 과거가 어떻든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야, 강민준.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내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너 혼자 다 망가뜨릴 셈이야? 어머니, 제발. 닥쳐. 혜진의 고함에 민준이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죽어도 안 돼. 태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민준아. 네. 너 그 여자 만난 지 얼마나 됐니? 1년 됐습니다. 1년. 태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1년 만에 결혼까지 생각하게 만들다니. 대단한 여자로구나. 목적이 뭐지? 돈? 신분 세탁? 아버지.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서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서연이를 만나보지도 않으셨잖아요. 만나볼 필요 없어.
태수가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출신이 말해주잖아. 그런 집안 사람이 우리 며느리가 될 순 없다. 왜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출신이 중요한데요? 사람을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 지금 나한테 따지니? 태수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내가 철이 없어서 그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그래. 우리 같은 집안은 혼맥이 중요해.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야.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거라고. 민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서연이만 있으면 돼요. 그래. 태수가 비웃었어요. 그럼 나가. 지금 당장 이 집 나가. 그 여자랑 사랑만 먹고 살아봐. 내 돈 한 푼도 기대하지 말고. 좋아요. 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혜진이 깜짝 놀라 아들의 팔을 붙잡았어요. 민준아,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전화 갈게요. 아버지, 돈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살게요.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번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온다. 알아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전 서연이랑 살 거예요. 너. 혜진이 아들의 뺨을 후려쳤어요. 따끔한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주는 뺨을 감싸 쥐었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는다. 그 여자랑 헤어질 거냐? 이 집 나갈 거냐?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전 서연이랑 살겠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혜진이 소파에 주저앉아 흐느꼈고 태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좋아. 나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기 방으로 걸어갔죠.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어머니가 복도 끝에 서 있었어요. 민준아. 어머니, 죄송해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전서연이 없이는 못 살아요.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민주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집을 나왔다고. 이제 둘이서 살아야 한다고.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야.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선택한 거야. 후회 없어. 두 사람은 작은 전세방을 얻었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낡은 빌라였지만 둘에겐 충분했어요. 민주는 아버지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서연과 함께 꾸린 살림은 행복했어요. 저녁마다 함께 밥을 먹고 주말엔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서연은 가끔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민주는 매번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게 진짜 내 인생이야.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운명은 너무나 잔인했죠. 그날은 겨울이 막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민준이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퇴근길에 올랐죠.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출발했어. 30분 후에 도착할게. 조심히 와. 밥 따뜻하게 해놨어. 고마워. 사랑해. 민준이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고 택시가 교차로를 지나가려는 순간이었죠. 왼쪽에서 신호를 무시한 트럭이 미끄러지듯 달려왔습니다. 민주는 그 불빛을 봤어요. 브레이크 소리가 귓가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충격.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택시기사는 가벼운 부상으로 살아났지만 뒷좌석에 타고 있던 민주는 달랐어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죠. 보호자분 유감입니다. 서연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얀 천이 덮여 있었어요. 서연은 그 천을 천천히 걷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보였죠.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마치 잠든 것처럼. 민준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어나. 제발. 일어나. 하지만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죠.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작은 식장이었어요.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집을 나온 후 연락을 끊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서연은 상복을 입고 빈소를 지켰습니다. 혼자였어요. 친척도 가족도 없었죠. 그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강태수와 김혜진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검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혜진은 영정 사진을 보자마자 비틀거렸어요. 민준아, 민준아. 울부짖으며 영정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들의 사진을 끌어안았죠. 태수는 뒤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주먹을 꽉 쥔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혜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다 내 탓이야.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무슨 어머님이야?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우리 민준이를 죽였어. 내가. 조문객들이 놀라 돌아봤어요. 태수가 아내의 팔을 잡았지만 혜진은 뿌리쳤습니다. 나 좀 내버려둬요. 내가 할 말이 있어. 그녀는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내가 꼬드겨서 우리 집 나가게 만든 거 아니야? 내가 데리고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어. 우리 집에서 편하게 살았으면 이렇게 야근하고 택시 타고 다니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어머님, 그건. 닥쳐. 혜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술 따르던 여자라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내가 우리 민준이한테 붙어서 불행을 가져온 거라고.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머님, 전 정말. 됐어. 태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그만해. 여기서 이러지 마. 그는 서연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우리가 사준 집 가져갈 생각 말아요. 법적으로 처리하겠소. 당신 명의로 된 건 하나도 없을 거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같은 것도 기대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처리할 테니. 태수가 돌아섰어요. 혜진아, 가자. 혜진은 한 번 더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죽였어. 평생 잊지 마. 그리고 돌아섰죠. 두 사람이 나간 후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술집에서 일했대. 그러니 시어머니가 저렇게 화낼 만도 하지. 불쌍하긴 하네. 서연은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그날 밤 서연은 혼자 빈소를 지켰습니다. 민준의 영정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죠. 미안해, 민준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정말 너한테 불행을 가져온 걸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촛불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마지막 날 서연은 민준의 관을 따라 화장터까지 갔어요. 관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죠. 서연은 그 연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모든 게 끝났구나.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민준과 함께 살던 작은 전셋집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옷장을 열 때마다, 서랍을 열 때마다 민준의 흔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넥타이, 향수, 손때 묻은 책들. 모든 것이 그를 떠올리게 했죠. 서연은 그것들을 하나씩 박스에 담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손을 닦고 문을 열었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서연 씨 맞으십니까? 네. 저는 강태수 회장님 쪽 변호사입니다.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탁자에 마주 앉았어요.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강민준 씨의 사망에 따른 재산 정리건입니다. 보험금, 회사 퇴직금, 그리고 2주택에 대한 권리. 그는 서류들을 펼쳐놓았어요. 법적으로는 부인이신 한서연 씨가 상속받으시는 게 맞습니다만. 다 드릴게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놀란 얼굴로 그녀를 쳐다봤어요. 예. 지금 보험금도, 퇴직금도, 이 집도 다 시부모님께 드릴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민준이는 저 때문에 죽었으니까요. 하지만 한서연 씨, 이건 법적으로 당신의 권리입니다. 포기하실 필요가. 서류 주세요. 서명할게요. 서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펜과 서류를 건넸어요. 서연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이름을 적었습니다. 재산 포기 동의서, 보험금 수령 포기, 주택명의 포기서, 모든 것에 사인했죠. 마지막 장에 사인을 하면서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시부모님께 전해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다 드린다고요. 대신 다시는 저를 찾지 마시라고. 전 이제 혼자 살겠다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서류를 챙겨 일어났어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후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병원에 갔습니다. 산부인과였어요. 진료실에 앉아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임신 2달째시네요. 서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쌍둥이입니다. 축하드려요. 쌍둥이. 서연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점 2개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작게 속삭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민준의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2사람. 우리 아기가 있어. 쌍둥이래. 서연이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근데 나 혼자 키워야 해.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없이. 눈물이 떨어졌어요. 미안해. 너희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어. 정말 착했어. 근데 엄마 때문에. 엄마가 재수 없는 사람이라서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 엄마가 술집 여자딸이라 재수 없어서 아빠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엄마는 너희한테도 불행을 가져올 것 같아. 서연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할머니한테 말 못해. 할아버지한테도.
다음 날부터 서연은 짐을 쌌습니다. 많은 것을 버렸어요. 민준의 물건들은 작은 박스에 담아뒀고 자신의 것도 최소한만 챙겼습니다. 고시원을 알아봤어요. 가장 싼 곳으로. 일자리도 찾아야 했습니다. 배가 부르기 전까지 최대한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떠나는 날 서연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민준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함께 밥을 먹던 식탁, 나란히 앉아 TV를 보던 소파, 서로를 안고 잠들던 침대. 안녕, 민준아. 서연은 문을 닫았습니다.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뒀어요. 같은 시각 강태수의 저택에서는 변호사가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께서 모든 재산을 포기하셨습니다. 서명도 다 받았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네. 옆에 앉아있던 혜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봐요. 역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돈도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떠나는 거죠. 그만해. 태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끝났죠. 혜진이 팔짱을 꼈어요. 이제 빨리 다른 남자 만나서 잘 살겠죠. 젊은 여자가 뭐.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나저나 혜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민준이가 애라도 하나 남겼으면 좋았을 텐데. 손주라도 있었으면. 혜진아. 태수가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손주였으면 며느리가 가만히 있었겠어? 진작 찾아왔겠지. 도와달라고 했을 거야. 그렇긴 하죠. 혜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 여자도 이제 새 인생 살겠지. 젊은데 뭐.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냥 없는 거야. 애도 며느리도.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저택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들의 웃음소리도 손주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는 집. 그저 쓸쓸함만 가득했죠. 4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김혜진은 남편 태수와 단둘이 여전히 큰 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죠. 혜진은 가끔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정막만 남았죠.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혜진은 마트에 장을 보러 나왔어요. 단골 마트로 가는 길 익숙한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으앙엉엉. 혜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골목 모퉁이 담벼락 옆에 작은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어요. 혜진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아가 왜 울어?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그 순간 혜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얼굴, 그 눈, 그 코, 그 입술 모든 것이 민준과 똑같았어요. 아니 어렸을 때 민준 그 자체였습니다. 혜진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죠. 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는 어디 있어? 엄마 잃어버렸어요. 아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요? 혜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울지마 할머니가 찾아줄게. 손을 뻗어 아이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이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아가 이름이 뭐야? 준서요. 준서야, 예쁜 이름이네. 엄마 어디로 갔어? 저기 아저씨가 준서 보고 있으라고.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근데 엄마가 안 와요. 혜진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랬어요. 아이의 작은 몸이 품에 안겼죠.
따뜻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인지 모를 눈물이었어요. 준서야.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오는 발소리. 혜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를 입은 여자가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뒤에는 폐지 가득 실은 리어카가 보였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거칠었어요. 손은 트고 갈라져 있었죠. 하지만 그 얼굴을 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준서에게 달려왔어요. 준서야, 엄마 미안해, 깜빡했어. 아이를 꼭 안으며 온몸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친 데는 없는지.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작게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은 말을 잃었어요. 그저 서연을 그리고 준서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리어카 옆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똑같이 생긴 아이가 하나 더 뛰어왔습니다. 쌍둥이였어요. 쌍둥이. 두 아이 모두 민준을 닮았어요. 그대로였습니다. 어렸을 때 민준이 둘이 있는 것 같았죠. 혜진의 다리가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잠깐 애야.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을 불렀습니다. 너 이 애들은 누구니? 서연은 아이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제 아이들이에요. 뭐? 어머님랑은 상관없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잠깐 애기 좀 하자. 놔주세요. 서연이 팔을 빼려 했지만 혜진은 놓지 않았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준이 애들 아니니. 서연은 혜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만나서 낳은 애들이에요. 술집 여자라 혼자 살 순 없잖아요. 어머니 말씀대로 재수 없는 사람이니까 빨리 다른 남자 만나서 애 낳고 살았어요. 애야 그게. 다시는 아는 척하지 마세요. 서연이 혜진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준서야, 준우야, 가자. 쌍둥이는 엄마를 따라 걸었어요. 리어카를 끌며 천천히 멀어져 갔죠. 혜진은 그 자리에 선 채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민준이랑 너무 닮았는데. 하지만 서연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당황하고 떨리는 마음에 태수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나 지금 이상한 일을 겪었어. 며느리를 봤어. 그리고 민준이랑 똑같이 생긴 애들도. 설마 당신 착각한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봤어. 민준이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어. 그녀는 서연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어요. 리어카 끄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가슴 속엔 의문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정말 다른 남자의 아이일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진이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오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우는 아이를 발견한 것, 민준과 똑같이 생긴 얼굴 서연과의 만남, 그리고 쌍둥이. 태수는 팔짱을 낀 채 듣고 있었습니다. 설마. 태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손주면 벌써 찾아왔을 거야. 4년이나 지났는데 한 번도 연락 안 했잖아. 하지만 여보.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민준이랑 똑같이 생겼어. 내가 어떻게 착각을 하겠어. 내가 낳은 아들인데. 혜진아. 태수가 아내의 어깨를 잡았어요. 아들 잃은 슬픔에 다른 애들 보고 착각한 거야. 그 여자도 다른 남자 만나서 낳은 애들이라고 했잖아. 그래도 애가 죽은 지 얼마인데 다른 남자랑 잘 살고 있나 보지 뭐. 태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우리 손주면 지가 가만히 있겠어. 폐지 줍는다며 도와달라고 했겠지. 돈 달라고 찾아왔을 거 아니야.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렇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민준이 어렸을 때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눈웃음 짓던 모습, 울 때 입술 삐죽거리던 모습,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회사 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도 늦게 퇴근하는 중이었습니다. 기사가 차를 몰고 있었죠. 거리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첫눈이었습니다. 회장님, 눈이 오네요. 기사가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신호에 걸렸습니다. 차가 멈췄죠. 태수는 무심코 창밖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인도 위에서 누군가가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었거든요. 눈을 맞으며 힘겹게 리어카를 끄는 젊은 여자. 그리고 그 양옆으로 걸어가는 작은 아이 둘. 빨간 귀마개를 쓴 쌍둥이였어요. 태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 세워. 예. 차 세우라고. 기사가 황급히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태수는 문을 열고 내렸어요. 차가운 눈발이 얼굴을 때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도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이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엄마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엄마 눈. 응, 조심해, 미끄러워.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수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그 얼굴을 봐야 했어요. 한 아이가 태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 아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태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어렸을 때 민준, 아니 민준보다 더 귀여운 버전의 민준. 작은 코, 동그란 눈, 통통한 볼, 모든 게 자신의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다른 아이도 돌아봤어요. 쌍둥이니까 당연히 똑같았습니다. 두 아이 모두 민준의 피를 이어받았어요. 태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애기 좀. 떨리는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서연이 돌아봤어요. 태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어요. 가자. 서연이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자니까.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서연은 리어카를 끌며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아이들도 엄마를 따라 종종 걸음을 쳤죠. 잠깐. 태수가 소리쳤지만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눈발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서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어깨, 짧은 다리, 귀마개를 쓴 머리. 그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죠. 회장님. 기사가 우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태수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차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 앉았지만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한테 연락해. 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 사람들 알아보라고 해. 얘 누구를 말씀이십니까? 방금 리어카 끌던 여자 한서연이야. 알아봐. 어디 사는지, 뭐하고 사는지. 태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그 애들 생년월일 알아내. 집에 돌아온 태수는 곧바로 혜진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혜진아? 응. 혜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나도 봤어. 뭘? 그 애들 쌍둥이 방금 봤어. 정말 어디서? 거리에서 눈 내리는데 리어카 끌고 가더라고. 애들 데리고. 태수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혜진아, 민준이야. 민준이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았어. 나도 그렇게 느꼈어. 혜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럼 혹시 정말
모르겠어. 태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확인해야 해, 확실하게. 어떻게? 비서시켜서 알아보고 있어. 생년월일만 확인하면 돼. 태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만약 정말 우리 손주라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럼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린 지난 4년 동안 우리 손주들이 폐지 줍는 걸 몰랐던 거야. 둘은 말없이 마주봤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태수의 서재로 왔습니다. 이틀이 걸렸어요.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태수는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펼쳤어요. 첫 장에 사진이 붙어 있었죠. 서연이 리어카를 끌고 가는 모습 그리고 쌍둥이가 걸어가는 뒷모습. 한서연 씨 36세입니다. 비서가 보고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거주지는 신림동 반지하 단칸방 폐지 수거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장을 넘겼어요. 아이들은 쌍둥이 남자아이 둘입니다. 이름은 준서, 준우 현재 4살.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생년월일이.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년 전입니다. 정확히는. 비서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강민준 씨 사망 6개월 후에 태어났습니다. 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6개월 후. 내 임신 기간을 계산하면.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임신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수는 의자에 기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한 거구나. 회장님,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막말을 했는데 어떻게 임신했다고 말하겠어. 우리가 뭐라고 했는데?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죠. 집도 다 빼앗고 돈도 한 푼 안 주고 그러고도 손주가 있다고 말하겠어. 비서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태수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혜진이한테 알려. 그리고 DNA 검사해야 해. 확실하게 확인해야 돼. 비서는 가까스로 어린이집에서 쌍둥이가 사용한 물컵을 확보하고 태수의 DNA 샘플과 함께 검사기관에 보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죠. 그 시간이 태수에게는 1년처럼 느껴졌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쌍둥이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민준을 닮은 그 작은 얼굴들. 만약 정말 손주라면, 만약 지난 4년 동안 자신의 손주들이 폐지를 주우며 살았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결과가 도착한 날 태수는 혜진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비서가 봉투를 건넸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태수는 손이 떨며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혜진은 주워들고 읽었죠. 99.99%. 우리 손주야. 태수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말 우리 손주였어. 민준이 애들. 우리가 몰랐어. 4년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혜진이 흐느꼈습니다. 내가 장례식장에서 술집 여자 딸이라고 재수 없다고 했는데 집 빼앗고 돈 한 푼 안 주고 그래놓고 어떻게 손주가 있다고 말하겠어. 우리한테 어떻게 말을 해? 그 애가 혼자 쌍둥이를 혼자 낳았단 말이야. 옆에 아무도 없이. 우리가 다 내쫓았으니까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야. 그럼 돈은? 애들 키우는데 돈은 어떻게 해? 폐지 주어서 매일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애들 손잡고. 안 돼. 혜진이 소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우리 손주들이 그렇게 엄마가 폐지 줍는 걸 보면서 자랐다고. 태수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당장 찾아가야 해. 지금 당장 가서 데려와야 해, 우리 손주들. 혜진아. 태수가 아내의 팔을 잡았어요. 그게 쉽겠어?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며느리가 우릴 받아주겠어. 그래도 일단 생각 좀 하자. 태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두 사람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앉아 쌍둥이의 사진을 보고 또 봤어요. 어린이집 CCTV에서 캡처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준서, 뛰어다니는 준우. 자신들의 손주였어요. 민준의 피를 이은 아이들. 하지만 그들은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모르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주들의 사진을 꽉 쥐고 올 뿐이었죠. 새벽 3시 태수가 결심했습니다. 가자, 며느리한테 지금 당장. 비서가 알아냈어. 며느리가 폐지 주우러 나오는 게 보통 새벽 5시래. 그럼 우리가 먼저 가서 기다리는 거야. 태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무릎 꿇고. 새벽 5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신림동 반지하 골목은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흰 눈을 비추고 있었죠. 그곳에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수와 김혜진. 비싼 코트를 입은 그들은 차가운 눈밭에 무릎을 대고 있었어요. 회장님 추운데 차 안에 계시. 옆에 서 있던 기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안 돼. 여기서 기다려야 해. 혜진은 말없이 눈을 막고 있었습니다. 2시간째였어요. 새벽 3시부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며느리가 폐지 주우러 나오는 게 보통 이 시간일 거래. 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비서가 알아봤어.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얼어붙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손주들이 4년 동안 겪었을 고통에 비하면 6시가 가까워졌을 때 반지하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나왔어요. 낡은 패딩을 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리어카를 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눈밭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시부모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어머님. 서연아.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왜 여기 계세요? 사과하러 왔다.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일어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필요 없어요. 서연아. 필요 없다고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장례식장에서 술집. 여자딸이라 재수 없어서 민준이가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혜진이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집도 빼앗고 돈도 한 푼 안 주고.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러고도 어떻게 임신했다고 말해요. 어떻게 손주가 있다고 말해요. 알아. 태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 용서 못 받을 짓을 했어. 그럼 왜 여기 와요? 서연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예요? 손주들. 혜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들 한 번만 보게 해줘, 제발. 안 돼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애들은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필요 없어요. 우린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반지하 문이 다시 열렸어요. 엄마.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였어요. 뒤에 준우도 나왔죠. 잠옷에 눈을 비비며 엄마 왜 안 들어와? 쌍둥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눈밭에 앉아 있는 노인들을 봤어요. 할머니 준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할아버지도. 준우가 태수를 가리켰어요.
태수와 혜진은 아이들을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애들아, 혜진이 손을 뻗었어요. 우리 할머니란다. 준서가 서연을 쳐다봤어요. 엄마 진짜 할머니야?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혜진에게, 태수에게. 할머니 왜 울어? 준우가 혜진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작은 손으로. 혜진은 그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태수가 쌍둥이를 안았어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이구, 우리 손주들, 우리 손주들. 준서와 준우는 영문도 모른 채 할아버지에게 안겼어요. 할아버지, 울지 마, 괜찮아. 그 말에 태수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죠.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무너져 내리며 눈밭에 주저앉았어요. 전 정말 손주들 당당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술집 여자딸이어도, 제가 재수가 없어도 애들만큼은 떳떳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알아, 혜진이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다 알아,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모든 상처를 덮어주는 것처럼. 이제 우리 함께 살자. 제발 우리한테 기회를 줘. 우리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 서연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었으니까. 알겠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확실했습니다. 혜진과 태수는 며느리를 꼭 안았어요. 얘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석 달이 지났습니다. 넓은 거실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준서와 준우가 할아버지 등에 매달려 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말 타기. 태수가 웃으며 아이들을 태우고 기어갔죠. 혜진은 부엌에서 서연과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 한쪽 벽에는 민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민준아, 우리 잘 살고 있어. 애들도 행복해, 그러니까 너도 편히 쉬어. 태수가 며느리 곁으로 왔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겠다, 이 모습 보면. 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아버님. 내가 고맙지. 태수가 손주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한테 다시 가족을 만들어줘서. 저녁 식탁에 모두 둘러앉았어요. 5명의 가족, 뒤늦게 만들어진 가족이었지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상처를 딛고 용서를 통해 다시 만들어진.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 준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해줬어. 할머니 최고. 준우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혜진이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우리 손주들, 할머니가 앞으로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민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내 아들들 잘 크고 있어. 걱정하지 마. 서연도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이렇게 좋은 아이들 남겨줘서. 저녁 식사 후 태수는 손주들과 함께 거실에서 놀았습니다. 혜진과 서연은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연아, 내 어머님, 내가 장례식장에서 한 말,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그 말들을. 근데 내가 용서해줘서,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워. 서연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지난 일이에요. 우리 앞만 보고 살아요. 혜진이 며느리를 껴안았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밤이 깊어갔습니다. 쌍둥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서 잠들었어요. 행복한 표정으로.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민준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애들이 웃어, 매일 웃어. 할아버지 할머니도 애들 너무 예뻐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처음엔 내 부모님한테 애들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어. 그런데 서연이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 애들한테 가족이 생긴 거,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긴 거. 거대한 저택은 이제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손주들의 제잘거림으로 따뜻해졌죠.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들은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았어요.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아들이 남긴 소중한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2명의 작은 생명, 그리고 그 생명들을 지켜낸 강한 어머니. 태수는 서재에서 손주들의 사진을 벽에 걸었습니다. 민준의 사진 옆에. 민준아, 내 아들들, 우리가 잘 키울게 아빠 닮아서 착하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어. 미안하다, 아들아. 내 아내를 그렇게 대해서, 내 아이들을 몰라봐서. 문이 열리고 준서와 준우가 뛰어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우리 내일 공원 가요. 그래, 가자. 할머니, 엄마랑 다 같이 가자. 태수가 손주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손주들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줄게. 준서가 할아버지의 뺨에 뽀뽀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 할아버지도 사랑해, 우리 손주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슬픔의 집이 아니었어요. 용서와 화해로 다시 태어난 가족의 집이었습니다.